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아주 매력적이죠.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또 때로는 잔인하게 전달해주는 그거 괜찮죠? 잔인하게 전달해주는. 네, 냉정하게.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결국 구속이 됐구만요. 예. 네, 어떻게 된 상황이죠? 예.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요. 물론 경찰에서 청구를 했지만 그걸 반려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재검토가 나왔고 다시 이제 검찰에서 청구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검찰에서 면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담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포기를 해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님 앞에는 아마 그 영장실심사를 포기하는 상태가 됐고요. 물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정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영장 실질 심사 열린다고 해서 가서 꼬박꼬박 대답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나는 잘못했으니까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포기하는 것이 두루두루 좋다 나중에 이렇게 보는 전략도 있어요. 좋고 어차피 기자들한테 사진 한번 안 찍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그분이 지난번에 출두할 때 표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노엘 씨가. 좀 충격받았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든 미안하다고 하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언론에 노출 안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그랬군요. 자, 봅시다. 자, 결국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요.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더러 이거 되게 엄벌하겠다라는 게 바로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람 진짜 변호사의 코치를 많이 받았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영준 씨, 즉 노엘 씨는 되게 유명한 집안 아들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도망갈 것 같지는 않은데 도망가봤자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도주 가능성은 글쎄요. 이건 좀 우리 판사님들이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왜요? 사회적 무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구속되지 않고 네. 일반 사회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도주 가능성이겠죠. 보통 일반 잡범들 같은 경우야 당연히 도주 가능성은 도망가는 형태지만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공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 범죄 혐의 사실 중에 음주운전이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음주 측정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라도 뭔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체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체열을 체열을 해야죠. 그럼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네. 거부하면. 네, 그렇죠. 근데 영장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술이 다 깨서 혈중의 알코올이 사라져 버리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농도에서 이걸 역산을 하는 건데 지금 제로인데 제로에서 제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영장 같은 보완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본인이 죽어도 나는 내 팔에서 피 못 뺀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다만 현실에서는 그런 거죠. 설득을 하죠. 너 이렇게 저항하면은 가중 처벌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나중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를 하죠. 네. 그게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법의 행위 이론이라고 해서 이걸 또 연구하는 범죄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왜 이런 법을 가지고 일종의 농락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글쎄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분의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 사례를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최적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주 운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걸린 거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농도가 또 세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결과를 노출시켜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음주 측정을 안 했다는 그 죄로 가는 게 낫다. 음주 그렇죠. 측정 거부가 더 싸니까 더 낮으니까. 우리는 일종의 사법방해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법방해죄가 엄청나게 센 형을 받는데 즉 말하자면 경찰관의 지시를 불응한다든가 정당한 절차를 거부했을 경우에 사법방해죄가 성립이 되지만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그 거부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부죄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음주운전을 거부했는데 실제로 최고의 알코올을 먹었을 때의 형량보다 법정형이 낮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부하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현실에서는 실제로 판사님들이 이거 다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본인한테도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음주 운전으로 걸렸을 때와 음주 측정 거부로 걸렸을 때 다르더라고요. 농도에 따라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서는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처벌됩니다. 요 기준을 좀 잘 생각해 놓으시고, 자 그런데 음주를 하고 뭐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음주 운전이다라고 해서 걸리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농도에 따라 다르게 네, 되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면은 처벌 안 받지만 0.03부터 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 2년이나 벌금 500만 원 혹은 1천만 원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즉 0.8부터 0.2 미만으로 음주 운전했을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법정형이 수준이. 같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 거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그 이상을 마셨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형 자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 그렇죠. 중에 있었기 그것도 있는 때문에 거죠. 이런 거잖아요. 윤창호법 두 번째 윤창호법 네. 때문에 네.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이 직접 선택했을 수도 있고 직접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는 거.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미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징역이 2년에서 5년으로 훨씬 세져요. 그렇죠. 그리고 벌금도 2천만 원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2% 미만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하고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거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 당사자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처벌 수위를 팩트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측정 거부가 좀 유리한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당황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딱 알아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했다. 이것도 사실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음주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그때 여러 관련된 뭐 변호사들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걸 다 네.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물론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상당히 이 사람이 반사회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법에 지금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을 가지고서 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윤창호법은 뭐였죠? 지는 원창호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은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였었고 형량도 낮았습니다. 1에서 3년이고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부분을 적용받는 거죠. 네. 그리고 집행유예 그동안에 이제 풀어뒀던 아직 남아있는 그 형기를 다시 그냥 실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취소가 되니까. 자, 어쨌든
노예 씨는 기본적으로는 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 사그라뜨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법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에이, 우리나라가 진짜 이 음주 측정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전혀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부분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고무줄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시간 하고 계신데요. 자,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몇 개 있는데 제가 좀 읽다가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새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해한 동기를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1심에서 어쨌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센 걸 받긴 받았는데 우선 이 사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발생은 3월 23일 날 발생을 했고요. 김태현이 본인이 이제 게임 하다가 이 피해자 중 한 분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네. 이게 이제 뭐 게임 동호회 비슷한 것에서 활동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피해자분이 네. 자신을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스토킹을 한 몇 달 동안 한 후에 그리고 그 모친하고 여동생까지 무참하게 한 10시간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살해를 한 스토킹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만약에 그 여자하고만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그냥 우발적으로 가서 순간 참지 못하고 충동이 일어나서 뭐 그 여성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왜 여동생이나 그 집에 있는 엄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 흉기를 준비해 간 거 아니었어요 원래? 예. 그 가방 속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 간 건 확실히 그 CCTV에 찍혔고요. 보통 스토킹 살인 같은 경우는 본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진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예. 그 좋아하는 대상을 괴롭히면서 얘를 괴롭게 한다? 그 앞에서 죽입니다. 뭐 그 앞에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주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죽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간이 깁니다. 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순서가요? 먼저 죽였는가가 중요하고 네네. 그 누구를 먼저 죽였냐면 그 상황을 당사자한테 보게 만들면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방식이 스토킹 살인입니다. 특히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순서가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태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걸 뺏어 갖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대로 된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범죄 재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스프리 머더라든가 스토킹 머더 같은 경우는 순서랑 방식 자체가 제대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구형이 돼야지 이것이 절대 우연이 될 수 없고 가학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걸 판사 아니면 배심원들한테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오는데 우리의 검사들의 그 기소 방식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인정하는 대로 우발적, 계획적 두 개 선택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형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네. 그 게임을 같이 했던 여자분 네. 언니인가요? 예, 언니분이죠. 그 언니하고 지금 감정이 다투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망상입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예,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알아놓고는 쫓아서 들어간 거예요. 몇 달 스토킹을 했죠.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끔찍한 망상에 젖어가지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랐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판단 능력은 확실합니다. 망상만 있을 그 뿐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예, 잘 예.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이성적인 판단은 다 합니다. 자신이 죽였을 경우 내가 형을 받게 되느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판단을 하는데 자기가 꽂힌 저 상황한테만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그래서 연애망상이라든가 이런 가학적 스토킹 살인은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피해자는 뭐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에 알리거나 그런 보호 조치를 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근데 어떻게 했는데 됐어요? 그때는 스토킹 방지법도 없었고 실제로
그때 현실화된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은 간과를 한 거고 본인도 사실은 간과를 한 거죠. 근데 스토킹 살인은 그 어떤 위험성과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스토킹을 한 2달, 넉 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분명히 피해자 본인이 경고를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김태현한테도. 근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사실은 좀 인식이 좀 떨어졌던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만 다녔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 사람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현재는 무직이고 뭐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 정기화된 뭐라고 하나 이 직업적 상황을 오래 유지 못하는 형태의 심리적 사회 상태를. 부적응 좀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은 그건 모두를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자신의 생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직업을 가질 이유가 없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입증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회 부정이고 사회적인 낙오자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건 내에서 쟁점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처음에 이제 자신이 딱 타겟으로 삼았던 그 여성에 대한 공격 행위가 끝난 이후에 여동생이 이제 당연히 거기서 젊으니까 엄마도 좀 보호하고 본인도 방어하려고 이제 했잖아요. 엄마하고 그 여동생까지 죽게 만든 그것을 계획 살인으로 볼 것이냐, 우발적 살인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어요, 사실은 그 그렇지. 재판에서는. 근데 이건 어떻게 본 겁니까,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계획산으로 본 거죠. 다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예. 당신은 일부러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고, 당신이 뭐 상대방이 반항했기 때문에 그 반항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 수준에서 했다, 이 말은 못 믿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형을 내려야죠. 3명이나 죽였는데. 근데 아마 판사분들은 이걸 스프리 머더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독 계획성의 3가지로 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연속 살인으로 보게 되면 이건 3명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데 하나의 건에서 계획성과 조각된 계획성을 3가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대로 그 범죄 구현이 안 됐다고 보는 거는 각각의 계획성만 놓고 이것이 3개가 연결된 계획성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기징역인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각각에 대한 계획성이 조각나 버리면은 여동생과 언니와 어머니를 죽이는 게 각각에 적용되는 거죠. 이거를 가중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심신미약 판정 받은 것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그냥 나 이렇게 화가 나서 그냥 죽였어요. 내지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얘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옆에서 나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이런 말이 다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반성문을 19개를 썼대요. 19개 쓰고 초범이고 뭐 직접 뭐 사과도 했고 그런 걸 재판부는 다 받아들인 거죠. 아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사람 죽여놓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온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놓고 나중에 나 미안해요 한마디 쓰면은 그걸로 다 면제가 되고 저 사람은 3명의 목숨을 뺏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세금 들여서 계속 밥 먹여 살리면서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의 법원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사과한 부분, 뭐 반성문의 상태 이런 것도 다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 판결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부 판사들이 사형 선고 잘 안 내리는 이유는 국민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벌을 내리는데 우리 국가가 그 사람한테 내리는 벌이 다른 사람 목숨을 뺏었던 것하고 똑같이 나도 너의 목숨을 뺏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하지 말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예고. 또 하나는 사형을 시켜버리게 되면 교화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화를 왜 시켜 이런 나쁜 놈을.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없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동하기 이전으로 이 가족이 돌아오거나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럼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요? 글쎄요, 그건 법률가님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이 이 김태현의 판결을 보고 정확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전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네. 그 부분도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있어요. 김태현 씨가 뭐 재판부에 19살에 반성문 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반성해서 쓴 겁니까? 솔직히 정말 반성했다면 자기가 어떻게 견딥니까? 자기는 밥 잘 먹고 어떻게 일사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셋이나 죽여놓고. 보통 그 이제 후문 같은 거 후담을 들어보면은 반성문 다 아주 그냥 쓰는 거죠. 절절히 그거는. 눈물 찍어서 했는데 그 구치소 안에서는 낄낄거리면서 TV 잘 보고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성문 대신 써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청원만 지금 뭐 20만 명 넘게 뭐 사용하라고 나왔긴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좀 법 체계를 가석방은 종신형 사용을 안 시킬 거면은 가석방은 종신형 같은 형태의 법 형벌을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용은 어차피 실행을 안 할 거니까. 저는 진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마음을 조금 해주는 것도 어떨까. 너무 우리가 물르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또 갑자기 또 기분 너무 나쁜 상태로 이제 정리하게 돼서 미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댓글들도 비슷합니다. 김태현이 판사보다 똑똑하네요. 뚜뚜님 얘기하시고요. 판사들 왜 이럽니까?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참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식구들 전부 다 노변처럼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판사들도 자기 식구들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탈까요? 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재판부가 미쳤나? 이런 살인은 거의 다 초범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초범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매우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 삼합 내일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이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논리적으로 뭐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일 이쯤에 찾아와 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다시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